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과 언론계 소식 속사포처럼 쏘아붙이는 분이죠.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진행을 빨리 해서 놀랐습니까? 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예. 워낙 말씀에 양이 방대하시니까 예.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그렇군요. 단 몇 분이라도 제가 일찍 모셨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상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4.3 기념으로 이렇게 배지를 달고 나오셔서 참 네.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드릴까요? 네, 나중에 주시죠. 저 배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제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4.3. 감사합니다. 네, 오늘 4.3입니다. 역시 우리 네. 사회의 양심적 그럼요. 지식인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4.3 거기 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따끈한 소식인데요. 예. 방심위에 윤 대통령의 875원 이제 대파 네. 이게 M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원을 넣었대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또는 보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건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건 대파 관련해서도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MBC를 방심위에서 이걸 심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은 정당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민원을 낸 걸 다 받아주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 걸 왜 안 받아주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럼 민주당이 TV조선이나 채널A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거에서 심의한 경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일단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보여지는 그런 단체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요. 좀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서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지는 기사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심의를 시작한다?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일부 최근에 만들어진 보수 성향의 그 시민사회단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심의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파 875원 관련한 보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했던 말 그대로 보도했고 거기에도 한 단에 875원이라고 돼 있었다고요. 그걸 보도한 내용을 갖고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도 MBC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뭐 시즌2처럼 또 MBC에게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하나의 의도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도죠. 그리고 지금 MBC가 올해 12월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요. 네. 그 전에 지금 벌점을 계속 쌓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조건부 재승인에서 강력한 어떤 조건들을 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 재승인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재승인 기간이 3년에서 5년 사이를 주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종편 같은데 5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근데 만약 MBC를 뭐 짧게 더 주는 경우가 있죠. 2년 있다 다시 받아 그러면 3년 있다 다시 받아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방송사보다 또 재승인 심사를 또 더 빨리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조건들을 달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야, 극단적 정권이 들어오면은 방송사 하나 없앨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생각해보면 전두환 때 우리가 언론사 통폐합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방송사 TBC가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통폐합해가지고 없어졌죠. 그리고 사실 이제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면 원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취소한다고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건데 실제 그런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그거는 물론 방통위에서 한 건 아니고 군사 정권이 들어와서 전두환이 언론사 통폐합을 통해서 신문사들은 일도일사주의라 그래서 한 도에 하나의 신문사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방송사는 MBC, KBS만 남겨놓고 또 없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게 한 거예요. 언론사가 많아지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사의 숫자를 줄여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려고 했고 실제 방통위 전에가 방송위원회였어요. 네. 예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에 방송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ITV 기억나시죠? 경인방송. 네. 네네. 지금 이제 그때는 인천방송이었나? 인천방송이었죠, 네, 그랬었죠. 그때는. 네. 경인방송 죄송합니다. 네, 네. 경인방송 지금도 있고요. 인천방송 ITV가
방송위원회에서 취소를 결정했었어요. 네. 1년 유예기간을 줬는데 1년 동안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재무구조는 이게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걸 인수한 회사가 OBS, 네. 지금 OBS 경인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1년 안에서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TV조선이 이제 여러 가지 점수가 좀 낮아서 재승인 조건이 안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조건부 재승인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럼 승인 취소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약에 정말 MBC를 승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예컨대 재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을 위험성도 있는 거죠. 충분히. 교수님 자꾸 문재인 정부 때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좀 물렁했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방송 불패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만들기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조건부라도 네.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ITV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았어요. 물론 규모가 뭐 MBC나 KBS보다는 적은 규모였지만 그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재승인 심사, 재승인 제도를 주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부 재승인 계속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재승인 조건을 둬요? 그럴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MBC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아니 870여 원 대파 보도한 게 뭐가 문제? 이게 무슨 편파예요? 아니 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그냥 그 얘기 그대로를 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 가지고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벌점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요 바이든 날리면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든 그렇죠. 날리면 관해서 법원이 행정법원이 가처분 받아줬잖아요. 잘못됐다고 그거. 그러니까 징계 벌점 아직 하지 마라. 본안 나올 때까지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 받아줬어요. 법원이 볼 때도 이건 너무 무리한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MBC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MBC에게 벌점 줘가지고 어떻게 이제 MBC를 겁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거 대파 관련해서도 그래요. 이걸 국민의힘에서 심의 요청한 걸 받아들여가지고 심의를 시작하고 그걸로 징계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서 민원 사주 의혹이네요. 이거는. KBS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KBS 박민 사장이 취임 전에 KBS 만들어졌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대외비 문건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요. 단계별로 조직 장악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우파를 몇 %까지 해야 된다. 뭐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건을 보게 되면 이게 물론 뭐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또는 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 문건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행되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되는 걸 그러고 보니까 있어요. 네.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쪽에서 했을 듯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측이라는 말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되는 과정을 보면 박민 사장이 취임해서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해 보면 박민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박민 사장한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정권의 누군가가 또는 정부와 관련된 누군가가 또는 정부에 가까운 누군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사장 될 사람한테 미리 주고 자 이렇게 하시오. 너 이렇게 하면 사장 시켜줄게. 뭐 예컨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박민 사장이 갑자기 사과를 해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뭐 이거 KBS 9시 뉴스 사과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왜냐면 근데 실제 그 사과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기자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왜 이걸 사과를 하냐고. 제대로 취재한 건데 그 당시에 취재를 제대로 했는데 왜 사과하냐고. 그 사과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요. KBS 기자가 KBS 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니까요. 아니 나는 제대로 잘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왜 이걸 사과합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과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해주세요라고 어디죠 거기?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같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민 사장이 사과를 해요. 그것도 이상하죠. 두 번째, 임명동의제가 노사 규약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KBS 노조하고 경영진이 규약을 만드는 규약 내용이 뭐냐면
보도국장, 뭐 시사제작국장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임명 동의제를 받도록 했어요. 노조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노조와 맺은 규약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위법이 노동법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거를 동의를 안 받고 임명해 버려요. 근데 그것도 거기 들어있어, 문건에. 그러면 이 문건의 내용 자체가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구나. 그 실행되고 있다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민 사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이 문건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박민 사장 후보에게 이 문건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박민 사장이 임명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드는 거죠. 네.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박민 사장을 임명했다라는 이 의심이 될 만한 문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사실상 공식 문서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죠? 법적인 저는 부분에서. 법적 부분의 가장 핵심 부분은 방송법 4조 위반이에요. 방송법 위반이다. 네, 방송법 4조 위반은, 방송법 4조는 지난번에 이정현 지금 이제 후보로 나와 있죠. 그럼 순천 지역에. 네. 그분이 홍보수석 할 때 처벌받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이 처벌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그 방송국에 전화해서 네, 압력을 가한 부분. 기사 관련 외압을 행사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네. 방송법 4조에 보면 어느 누구도 방송사 제작진이나 그다음에 실제 취재를 하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방송법 4조예요. 근데 그 내용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그러니까 일반인이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압력을 가하면 그게 문제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방송법 내용이 어떻게 되면 4조에 방송사 내부에 사장, 국장 이런 사람도 간섭하면 안 돼요. 아, 경영진이 네. 흔히 하는 데스크, 네, 네. 일선 기자들에게 기사 내용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재 과정이나 제작, 편성 담당, 그러니까 실제 방송을 만들고 편성하는 사람들에게 간부라 하더라도 압력을 가하면 그건 방송법 4조 위반이에요. 이른바 편집권의 독립. 편집권의 독립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동의도 없이 사과를 하게 했거나 예컨대, 또는 보도국장이나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규약을 어겼거나 이런 경우는 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민 사장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KBS 측에서는요, 보도한 MBC를 상대로 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요, 정정 보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정정 보도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MBC가 정정 보도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거부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정 보도 요청이 들어오면요, 양측을 불러요. 그러니까 양쪽을 부른다.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를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KBS도 부르고 MBC에서 프로그램 만든 사람도 불러서 서로의 의견을 듣습니다. 중재위원들이 있어요. 중재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뭐 언론학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법률가들이 많이 있고요. 변호사, 뭐 현직 판사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중재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9개, 전국에 9개 중재부가 있고요. 그중에 서울에 이제 중재부가 있죠. 이 경우는 서울의 중재부에서 하겠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에 9명 정도, 9명에서 12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양쪽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정정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정정보도를 안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재를 요청을 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재를 협상을 해서 중재를 하도록 노력은 해. 다만 거기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깨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또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라 마라. 대신 그러고 나면 이제 중재를 요청했는데 중재가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를 들면 MBC가 거부를 하면 MBC는 안 하겠다, 우리는 정정보도. 왜냐면 우리는 제대로 취재를 했고 원래 있는 문건을 갖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정정할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받아들여서 무산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KBS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약에 원하면 법적 소송을 하는 거죠. 행정소송을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뭐 정정보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MBC 담당 기자라면은 네. KBS 쪽에서 정정 보도 요청 들어오고 소송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후속 기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후속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MBC도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네.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MBC 장악 문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이 이동관 수석이었죠. 네, 그랬죠. 네,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내용은 없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지점이 뭐냐면 노영 방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노영 방송.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박지정. 노영 방송? 네. 노조. 아. 노조의 노자예요. 노조가 장악하고 방송을 운영한다는 거야. 저 노영이가 장악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방송도 그만두시고 지금 소나무당 비례로 가셨는데. 소나무당 예, 잘 되기 바라고요. 노영 방송이라고 지금 이 문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노영 방송 체제의 단점 그래가지고 네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KBS 건도 똑같아요. KBS 건도 보면 노영 방송. 근데 저는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노조가 운영했다는 거예요. 노조가 뭘 운영한 거죠 대체? 아, 노조가 개입을 했어요? 노조가 개입을 했는데 그렇게 노조원들이 탄압당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노조가 방송국을 장악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방송을 이끌어가고 정부에 막 비판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파적인 진행자들을 다 정리하게 해요. 그 문건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말하는 편파적이란 말은 반대되는, 예를 들면 진보적 성향이나 이런 사람들. 이번에 누구야? 박지훈 잘렸잖아요. 네네. 박지훈 변호사 잘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YTN에서 지금. 네. 예. 그 전에 뭐 KBS 같은 경우에 박민상 드러나서 어떻게 최경영 기자 잘렸죠? 주진우 전 기자도 잘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사퇴를 하게 만들잖아요. 물러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문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진행마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방송에서 다 철수하게 나오게 만들어서 친정부적인 성향의 방송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화라는 이름을 이루고 이게 정상화입니까? 이게 정상화가 아니지. 정부의 신여로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에 들어와서 마치 무슨 그런 거잖아요. 점령군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만드는 것과 똑같이 방송국 자체, 즉 공영방송을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결국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가 끝나자마자 네. 바로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문건 작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분이 그렇죠. 이동관 씨였죠. 그죠? 그렇죠. 이동관 씨가 그 근데 당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네.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다시 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방송 장악 의도가 윤석열 정부에 완벽하게 부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건가요?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당시에 이제 홍보수석이었나요? 그런 사람을 다시 임명했다고 하는 건 예전에 MB 때 했던 방식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 때 국정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문건에 MBC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MBC를 탄압하고 MBC를 친정부적인 성향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결국 이동관 전 수석을 방통위원장 임명해서 실제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국정원이 만들었다고 증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홍보수석으로 지명된 이 사람이,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이 검찰 조사받을 당시에 이동관 홍보수석을 지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동관 홍보수석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굳이 찾아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지금 물론 물러났습니다만, 그렇게 MBC를 또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의도를 가지고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예전에 MB 정권에 만들었던, 이 국정원이 만들었던 MBC 정상화 문건과 같은 그런 형태의 언론 장악을 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KBS 이 장악 의도 문건의 실체를 밝혀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교수님 밝혀야죠. 보시기에는 이 정도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짐작이 됐어요? 요즘 국정원에서는 이런 거 못 만들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안 만들었다고 하면 네. 예컨대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개인적 추측입니다. 개인적 이거는. 추측에 네, 몰라요. 네. 사실은 모릅니다. 저는 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면, 언론 관계 일을 하는 거. 그렇죠. 뭐 방통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뭐 확인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결국 그런 이제 가능성. 논란이 됐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게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도 예를 들면
MBC 정상화 문건도 나중에 발견된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거는 지금 MBC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으니까 저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면으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 사항이고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거냐? 저는 그건 좀 의문이고 제가 볼 때 MBC 같은 경우는 MBC 노조나 이런 데서 언론 노조나 이런 데서 고소고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문건 작성자를 찾아서 누군지 모르지만 성명 불상의 작성자를 수사 의뢰를 찾아서 해야 되겠네요.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죠. 알아서 제가 볼 때 이런 게 나왔어도 알아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 고소고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MBC 장악 문건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예요. 윤석열 검사고 수사 대상자가 이동관 수석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뭉친 거네요. 잘 알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사해보면 잘 봤겠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수사를 했지만 많이 배운 거지, 거기서. 아, 요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잘 장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검사가 생각이 듭니다. 피의자한테 배웁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들이 수사했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다 그 사면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국회의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군인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댓글사 김관진 또 MBC 장군도 사장했던 김장겸 네, 김장겸도 출마했잖아요. 그렇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 재밌네.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범법에 의혹이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수사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수사하면서 봤겠지. 아, 요렇게도 하는구나. 네. 그러면 여기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수사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수사하면서 알았어.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야. 네.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사람 부르겠지. 네. 참. 자, 이런 상황에서요. KBS에 그치지 않고 YTN으로도 방송 장악 의도가 옮아가고 있습니다. 1일, 4월 1일입니다. YTN의 김백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때도 또 이명박 정부 때네. 그렇죠. 보니까 정부 때. YTN 해직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상무였어요 그 당시에. 상무. 예,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해직 YTN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조에서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MB 정권 들어서고 난 사장을 임명했는데 친정부적인 성향의 사장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했고요. 네. 사장 물러나라고 계속 노조에서 집회를 했었죠. 농성을 하고. 그 가운데 주도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노조의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을 다 해직을 시켜버렸어요. 기억나는 게 노종면 위원장 기억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출마를 했죠. YTN 노조위원장. 그렇죠. YTN 노조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김백이라는 분은 지금 사장이죠. 이번에 임명된 사장은 당시에 상무로 근무를 하면서 그 일에 일정 부분 주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게 노조, YTN 노조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YTN 노조에서 봤을 때 그렇게 YTN의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의 집행부 이런 사람들을 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김백 당시 상무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냐? 이 말은 결국 노조에 대해서 탄압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사장 취임식에서 노조가 현장에서 막 항의를 했어요. 물러나라고. 김백 사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소란을 일으키니까 쫓아내라고. 이래가지고 노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있는 경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데리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백 사장이, 그러니까 지금의 사장이고 예전에 상무였던 분이 했던 일은 YTN 노조를 탄압했던 MB 정부의 YTN 어떤 사장, 이 사람들과 함께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노조원들 해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YTN 노조의 주장이죠. 네. 김백 사장, 예. 박민 사장 느낌이 좀 비슷한. 이름이 한자구나. 한자. 이름이 한자구나. 그렇군요. 네, 이분들이 취임하면서 했던 행태도 비슷해요. 이분도 노조 때문에 YTN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존의 방송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 방송을 어쨌든 없애버리겠다. 뭉개버리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꼴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기사가 잘못됐다는 말은 정권을 옹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1일 날
그 YTN에서는 취임식에서 첫 번째 과제로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을 통한 정도 언론의 구현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 보도를 한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의혹 보도가 있었잖아요. YTN에서. YTN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뉴스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두 차례나 보도하며 그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된 보도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거죠. 언론이 검증. 권력을 감시해야죠. 그게 기본 당연하죠. 임무죠. 검증 보도예요. 검증 보도.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YTN에 천곡이 출연한 적도 있었어요. 대선 때 실제 출연했었어요. 그 하얀 옷 입고.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잘못된 보도예요. 이건 편파 보도예요. 왜곡 보도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 논란과 그 의혹이 완전히 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혜옥 씨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분은 아직 모르잖아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또는 뭐라고 그러면서 또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YTN이 창사 이래 쌓아온 가치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저는 밖에서 YTN을 바라보면서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이 공영방송 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 이번에 이제 민영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민영방송화한 이유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까?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의 목소리를 줄이려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려고 민영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따지면, 그렇죠. 반대편에서 보면 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국민 사과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서 취재하고 기사화한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잘못된 보도라고 하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걸 뭐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이거는요, YTN 구성원들이나 기자들한테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백 YTN 사장이 취임하고요. 바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YTN 아침 뉴스 프로죠. 뉴스킹. 예. 박지훈 앵커가 진행하던 프로가 잘렸죠. 극우 유튜버로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네. 저보다 서울말은 살짝 부족하지만 부족하죠. 사실 방송계의 블루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참 기가 찹니다. 네. 네. 자, 언론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보수 언론이 예. 국민의힘을 걱정해 주는 듯한 사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약간이기는 합니다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런가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 자체가 뭐 이제 언론들이 취재해 보면 알잖아요. 뭐 분위기가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게 불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뭘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보수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총선에서 만약에 진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뭐 200석 정도를 갖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 엄청난 파란이거든요. 그리고 정권 후반기에 이제 내임덕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려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구도, 즉 뭐 이보다 아니면 보수 정당이거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만 안정적으로 나머지 3년을 잘 버텨서 정권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흔들림 없이 3년을 더 해줘야 본인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예컨대 정부 광고를 뭐 집행하는 그렇죠. 과정이라든지 네. 제도를 풀어줘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한다든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권 걱정보다는 자기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이 계속 잘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고 그래야 본인들이 얻는 이익이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수 언론 입장에서 보수 정권이 흔들림 없이 또는 총선에서 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코치하는 수준이다. 네. 동업자에서 발을 빼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나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가 뭐 여당이 완패한다면은 동업자에서 발을 빼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차기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다시 판을 짜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차기 보수 쪽에서 새로운 발굴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든지 아니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쓰든지 있는 그러겠죠. 사람 중에 한 명 예. 쓰려고 한다. 근데 뭐 재활용은 저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한동훈인가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말이 거칠어졌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그 뭐 오늘은 또 입장이 바뀌었는데 어제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제는 그저인가 참 그저께. 그러고 나서 어제는 또 다시 내 책임입니다 이래요. 갑자기 또 스탠스가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몸이 뭐라 그러죠? 불안감이 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막 사람들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 같고 왜냐면 당연히 대구나 뭐 이거 박진영 우리 평론가도 대구시지만 대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셀카 찍고 막 흥분대가 업돼 있는 상태였는데 여의도에서 인사하니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네. 현타가 오는 거잖아요. 현타 오니까 이거 아닌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틀 전인가 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서 대립각을 보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비판적 입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또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차후에 만약에 총선을 지게 되면 본인이 이제 결국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입장에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총선 지고 나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제일 책임 크죠. 이번 총선에 패배한다고 하면.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보수 언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자꾸 공격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물론 거친 언사 뭐 쓰레기라고 얘기한다거나 개 먹땡땡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발언이죠. 그게 그리고 뭐 이게 소위 깐족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입만 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보다는 뭘 이재명 대표 공격만 해요. 공격만 계속 하는데 이런 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결국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대상은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간다고 봅니다. 제가 이 정치 전략을 좀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네. 한번 예견을 해보면서 네.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얻으면은 네. 패하더라도 한동훈 책임입니다. 100석 미만을 얻으면은 윤석열 책임으로 저는 언론이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동업자에서 발을 뺄 것인가 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발을 빼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갈 거냐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찾아서 차기 대선의 구도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언론과 정치의 힘의 관계. 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1일 날 있었던 대국민 담화. 네. 이거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없죠. 무슨 효과예요? 역효과. 역효과. 이걸 역효과라 그래요. 51분이나 이게 지루해 죽겠어 아주. 51분이나 그걸 얘기할 얘기예요? 네 진짜 근데 뭐 대국민 담화하는 데는 원래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시간 안 주나요? 원래는 줘야 되죠. 줘야 담화를 되는 거죠. 하는데 뭐 자기 혼자 51분 얘기하고 기자들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게 혼자 얘기하는 그게 무슨 담화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만의 기대를 갖고 봤던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물러섬이 없다. 2,000명이 맞다. 무슨 근거 많다고 해. 그러면서 또 예를 든 거 보세요. 예전에 노조도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가지고 아프면 안 된다는 이 사명감 갖고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 건강검진하기도 무섭다고. 혹시 뭐 나올까 봐. 나오면 병원 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치료를 못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총선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지. 역효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속사포 최진병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